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조금 오래간만에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이제 본 수업 시간에 이렇게 24년 1회 기출보건 문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몇 문제를 좀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오늘 오래간만에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기출 문제라기보다 기출 보건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정확히는. 왜냐하면 예전에는 종이로 시험을 봤었지만 지금은 다 CBT, 즉 컴퓨터로 시험을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마다 시험 내용이 다 달라요. 기출 내용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게 기출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몇몇 학생분들이 시험 보신 것들을 갖고 와서 그것을 제가 이제 여쭤봐가지고 그러한 내용들을 취합을 해서 만든 게 바로 이 24년 1회 기출 보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산림기사 이 24년 필기 24년 1회 기출 보건 문제를 풀어 보실 건데요. 100문제를 다 푸는 게 아니고 그중에 제가 5문제만 한번 여러분들에게 조리막, 보호학, 경영학, 임도공학, 사방공학 있죠? 각각의 과목별로 제가 한 문제씩을 택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과 여러 좀 알려드리면 그렇게 중요든 아주 중요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좋겠다, 복잡하다 이런 내용들을 좀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5문제인데 5문제라도 단순히 그 내용과 그 해답뿐만 아니라 그것에 관련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가지의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중요한 개념들을 알고 가실 거기 때문에 꼭 요거를 이제 들어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교재 예문사, 산림기사, 산업기사 그 교재에 보시면 뒤에 2024년 1회 기출 보건 문제가 실려 있습니다. 이거 산업기사도 기사도. 그래서 요거를 오늘은 이제 5문제 한번 같이 풀어 보실 거고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서 같이 풀어 보셔도 되고 오늘은 교재가 없어도 제가 이제 그 문제하고 답안하고 이제 보여드릴 거지만 24년 전체 기출 문제를 보기 위해서는 요 문제 기출 보건 문제가 있으셔야겠죠. 그래서 그거 보시고 또 그 밑에 해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칠판에는 해설하고 똑같이 나타내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해설은 해설대로 보시고 제가 또 다른 덧대서 또 설명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들을 가져와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문사에 2024년 1월 기사 산업기사 그 1회 1월이 아니고 1회 기출 보건 문제가 있으니 그걸 참고하시면서 지금부터 한번 같이 문제를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년 1회 자 한번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거는 제가 1번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산림 갱신 작업종 중 예비벌, 하종벌, 후벌 단계를 거치는 작업종은 우리 작업종 묻는 문제는 굉장히 아주 상당히 중요했어요. 저희가 갱신 작업종이다라고 부르는 건 갱신이다라는 것은 성숙기에 달한 수목을 벌채를 하고 후대 조림, 후대 살림을 조성하는 것을 저희가 갱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갱신을 위한 작업을 갱신 작업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의 대표적인 것으로 뭐가 있다? 개벌, 그 다음에 모수 작업, 산벌, 택벌, 외림, 중림 이것이 바로 우리 갱신 작업종이다라고 부르는 산림 작업종이에요. 저희가 교재 나오는 정도는. 그런데 이 갱신 작업종이 상당히 중요하다. 모두 중요하다. 그쵸? 제가 지금 정리할 것은 3번을 정리할 건데 저희 교재 해설에는 갱신 작업종 전체가 정리되어 있으니까 꼭 같이 보셔야 돼요. 자, 개벌은 모두 개자예요. 모두 일시에 벌채한다. 그리고 나서 조성을 하는 걸 개벌 작업. 모수 작업은 종자 공급을 위한 모수만을 남기고 모두 벌채한다. 모수 작업. 자, 산벌 작업은 3단계에 걸친 점진적 벌채 요걸 산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3단계에 걸치면서 종자가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후대 살림이 조성되는 것이 산벌. 택벌은 성숙한 수목만을 택해서 벌채한다. 그래서 택벌. 저 뒤로 가도록 할게요. 외림은 외소하다 할 때 외자예요. 즉 수목을 자르게 되면 벌채할 때 맹아가 발생하는데 그 맹아로 그 갱신한다 라고 해서 저희가 외림 작업. 근데 그 맹아는 키가 크지 못해. 그래서 외소한 살림이다 해서 외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운데 중자를 씁니다. 그래서 중림 작업이다라고 해서 하층에는 외림을, 상층에는 교림을
두 개의 층을 조성하는 것을 저희가 가운데 중자를 써서 중림 작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림은 키가 큰 살림이에요. 키가 큰 수목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용재 생산을 하고 아래쪽에 하층은 외림이다라고 해서 키가 작은 숲을 형성을 하고 그렇게 되면 소경재 또는 뭐 땔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산하는 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갱신 작업종은 상당히 중요하다.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저희 교재에도 이거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예비벌, 하종벌, 후벌 하면 예하후 하는 게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합니다만 산벌 작업에 속한다. 자, 산벌 작업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산벌 작업이 왜 산벌이냐? 우산 산자를 쓴다. 어미나무가 있어서 어미나무가 우산과 같이 위에서 어린 치수들을 보호해주고 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 벌채가 되는데 보호해주면서 어린 치수가 안전한 상태에서 갱신이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 이걸 산벌 작업, 우산 산자를 써서 산벌 작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산벌은 세 단계에 걸친 벌채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원래 임상은 이러했어요. 그럼 먼저 예비벌이다라는 걸 시행을 합니다. 갱신을 준비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갱신 준비다라고 하는 건 뭐 불량목이라든지 고사목, 피한목 있죠. 그런 것들을 1차적으로 벌채를 해주는 단계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숲이 성기게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하냐면 하종벌이다 해서 낙하하다 할 때 하, 종자할 때 종이에요. 즉 종자 낙하를 위한 벌채이죠. 어느 정도 성기게 한 이 숲땅에 종자 낙하를 위해서 벌채를 해줘. 그럼 벌채하면서 거기에서 떨어진 종자들로 인해서 지금 뭐가 났어요? 치수가 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종자의 낙하를 돕는 벌채. 근데 종자 낙하를 돕는 벌채는 여러분 1회의 벌채로 실시를 합니다. 2회, 3회 아니에요. 제가 이것도 파란색으로 하고 초록색으로 한 거 다 이유가 있죠. 다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종벌은 1회에 걸쳐서 한다. 자, 이제 종자 낙하를 했어. 그 이제 몇몇 남아있던 이제 그 나무를 어미나무, 모수다라고 하는데 이제 보호를 해주던 이 모수마저 잘라버리는 거예요. 나중 후자를 써서 후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디어 모두 잘라버린다라고 해서 후벌을 실행하고 나면 이제 치수가 다 같이 커 나가기 시작하겠죠. 그럼으로써 갱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나무가 우산과 같이 점진적으로 보호해주고 있다가 나중에 다 빠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산벌 작업이다. 그래서 산벌 작업은 예하후다. 예비벌, 하종벌, 후벌 3단계에 걸친 벌채이다. 예하후죠. 그래서 요 산벌 작업은 지금 초록색, 파란색 다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잘 알아두시도록 합니다. 그래서 답은 뭐다 여러분? 예하후니까 산벌 작업이에요. 자, 33번 갑니다. 약재를 식물체의 줄기, 잎 등에 살포하여 부착시켜 식엽성 해충이 먹이와 함께 약재를 섭취하여 독작용을 일으키는 살충제. 식엽성 해충이 섭취하여서 죽게 된대요. 자, 저희가 방제 대상에 따라서 자, 이것도 이제 큰 분류서부터 작은 분류까지 이것도 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보호학의 핵심. 자, 보호학에서 저희가 이제 방제하는 대상이 무엇이냐? 그것이 해충이면 살충제가 되겠죠. 균이면 살균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응애면 살비제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선충이면 살선충제. 그 다음에 풀이면 제초제. 그쵸? 이렇게 등등 방제 대상에 따라서 크게 나누고 대분류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그 약재의 대분류 중에서도 또 살충제도 또 여러 가지 분류로 나눠요. 그러한 살충제의 여러 분류 중에 하나가 이게 무엇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줄기나 잎 등의 살포를 한 다음에 식엽성, 잎을 먹는 해충이 직접적으로 약재를 먹어서 죽는 거예요.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소화중독제다라고 불러요.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은 살충제 종류를 여러분 4개만 정리해 갖고 왔지만 교재에는 더 많은 살충제 종류가 있어요. 뭐 기피제, 유인제, 뭐 등등.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교재를 보시면서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재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썸머리라든지 아니면 포인트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이런 걸 싹싹 정리해서 여러분들 외우기 쉽게 해놨어요. 정말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 2년간 쓰는 게 아니라고요. 단연 수십 년간의 그 기출문제를 모아가지고 핵심 내용만을 제가 교재를 쓴 것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제가 살충제를 4가지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가 방금 나왔던 중독제예요. 즉 먹어서 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줄기나 잎에 살포해 놓으면 그것을 식엽성, 잎을 직접 씹어 먹는
잎틀, 씹는 잎틀을 가진 해충이 그 약재를 직접적으로 먹어서 죽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소화 중독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씹는 잎틀을 가진 해충이 주로 대상이 돼서 이 방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살충제가 바로 이 소화 중독제예요. 자, 그럼 접촉 살충제는 해충의 몸 표면에 접촉되어서 그래서 죽게 되는 거, 그러니까 닿아서 죽는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침투성 살충제. 얘하고 얘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침투성 살충제는 더 많이 나와. 왜 이름이 침투성 살충제야? 약재를 식물의 줄기나 뿌리나 잎으로 처리를 하면 그게 식물 전체에 침투해서 퍼져. 그러니까 식물에 퍼지는 거예요. 해충에 퍼진다는 게 아니라 식물의 전체에 퍼지게 되고 그 퍼져 있는 상태, 약이 퍼져 있는 상태의 식물을 해충이 흡줍, 쭈쭈 빨아먹으면 약의 그 독재와 함께 같이 흡줍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이 뭐다 여러분? 침투성 살충제이다. 약재가 이 그 해충의 표면으로 침투한다는 게 아니라 식물 전체에 침투가 됨으로써 식물 전체에 퍼지고 그것을 흡즙하는 쭈쭈하는 해충이 죽게 되는 약재가 바로 침투성 살충제이다. 그래서 이런 깍지벌레, 진딧물과 같은 흡주성 해충에 효과적인 것이 바로 침투성 살충제. 얘는 직접적으로 약재를 먹어서 그래서 중독 증상을 나타내는 거. 접촉은 접촉해서. 자, 훈증제는 가스가 되는 거예요. 약재 유효 성분이 그 성분이 가스 상태로 기화되게 만든 그러한 약이, 그래서 이름이 훈증제예요. 증기 상태가 되어주는 훈증제. 가스 상태가 되면 곤충은 이런 것도 다 이제 우리 그 해충 하면 보호학에서 다 배웁니다만 기문이다라고 하는 공기 기자에다 문자예요. 즉 공기가 호흡할 수 있는, 드나들 수 있는 문이 있어요. 그걸 기문이다라고 해서 보통 이제 이렇게 옆구리에 양쪽으로 있어요. 그래서 기문이라는 것이 해충이 호흡을 할 때 이 기문으로 이 독가스가 들어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살충 작용을 나타내서 죽게 되는 것이 바로 훈증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살충제 4가지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는 뭐 외우기만 하면 되는 것들이었으니까 열심히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소화 중독제이다. 먹어서 섭취해서 라니까. 자, 이제 50번 보도록 할게요. 50번도 어려운 게 전혀 아닌데 이제 산림평가식이 나와서 한번 설명 들어보려고 가져와 봤어요. 자, 연이율이 6%, 매년 240만 원씩 영구히 순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산림이 있대요. 근데 그것을 나는 3,600만 원에 구입했대. 그러면 나는 수익이 있는 건지 손실을 알아보는 거야. 손실이 있는 건지 또는 수익이 있는 건지를 알아보라. 손익은 어떻게 되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근데 이걸 봤으니 그러면 이거는 아마 산림평가식이다. 산림평가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임지나 임목, 산림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실질적인 액수, 가치로 표현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산림평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용하는 식들이 있어요. 이것의 이 임지에 또는 이 임목의 가치를 알아보기 위한 그러한 식들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림평가식이다라고 했었어요. 그러한 산림평가식. 자, 연이율이 뭐고 뭐 영구히 순수익을 얻네.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 바로 이 산림평가식이다. 그래서 그러면 이 산림평가식을 처음에 할 때는 기본적으로 단순하게는 여러분 단리식이 있고 복리식이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순한 2개의 식도 당연히 알아줘야 되고요. 이 외에 자, 무한이자냐, 유한이자냐, 연년이자냐, 정기이자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여러 개의 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무한, 유한, 무한 중에서도 이게 연년이자가 있고 또 정기이자가 있고 무한도 마찬가지, 유한도 마찬가지로 유한 연년이 있고 유한 정기가 있어요. 근데 무한 연년이자와 무한 정기이자, 그 다음에 전가라는 것과 후가라는 것이 있는데 전가는 지금의 가격을 알아보는 거, 후가는 나중의 가격을 알아보는 거. 그래서 앞전 뒤 후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가격은 전가라고 하고요. 나중의 가격을 알아보는 게 후가다라고 부르는데 그때 무한 연년이자의 무한한 이자는 후가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무한으로 시작되는 것은 후가가 없고 얘는 다 뭐다? 얘는 다 전가밖에 없어요. 그에 반해 이거는 전가 후가 다 있어요. 유한 연년 이자의 전가, 유한 연년 이자의 후가, 유한 정기 이자의 전가, 유한 정기 이자의
이 전가 이런 식으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수업 시간에는 그래서 요쪽 부분 정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몇 개의 식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만 외워주면 되는데 마침 그 식 중에 요거는 잘 나오는 식입니다라고 하는 게 문제에 나왔어서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러한 산림평가식이 나왔다라고 하면 먼저 무한인지 유한인지 연년인지 정기인지를 따져봐야지 어떤 식을 넣을지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자, 연이율은 이렇대. 매년 매년이란 말이 나왔어. 그럼 얘는 무슨 식이에요? 연년 이 자식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240만 원씩 영구히 유한이에요? 무한이에요? 무한이죠. 그러면 무한연년이자는 후가식이 없다 그랬죠. 무한연년이자의 전가식이겠구나. 전가식은 0.0p분의 R이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무한연년이자의 전가식이다. 만약에 R식, 매년 말에 R식 영구히 얻을 수 있는 이자의 전가합계식이니까 무한연년이자의 전가식이 되는 거고 이것은 0.0p분의 R이다. 근데 요 P가 바로 이율인데요. 이율이 보통 여러분 5%, 6%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얘를 퍼센트를 미리 소수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0.0p다라고 하면 돼요. 그럼 이게 6%면 6만 넣으면 되고 5%면 5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R식 아까 우리 240만 원씩이다라고 했었죠. 그럼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연이율 6% 매년 240만 원 했을 때 영구히 순수익을 얻을 때 이 살림을 내가 한번 전가로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매년 6%이고 240만 원씩 영구히 순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살림의 지금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먼저 구해봐. 그 다음에 진짜 구한 가치랑 얘랑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래서 과연 손해를 받는지 이익을 받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치를 먼저 이제 구해볼게요. 그럼 아까 0.0p분의 R이었잖아요. 그럼 6%니까 0.06에다가 240만 원씩이잖아요. 240만 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뭐가 나온대요? 얼마가 나오냐면 4천만 원. 자, 그 말은 내가 연이율 6%로 매년 240만 원씩 순수익을 내는 살림은 지금의 가치로 따졌더니 4천만 원이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4천만 원에 사실은 값어치가 있는 살림이었어. 근데 난 그걸 얼마 주고 샀어? 3,600만 원을 주고 샀어. 4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데 내가 3,600만 원을 주고 샀으면 나는 얼마나 이익을 본 거야? 400만 원어치 이익을 본 거죠. 원래는 4천만 원어치의 가치가 있었으니 4천만 원씩 냈어야 되는데 난 3,600을 냈으니까 이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이익 4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번의 답은 3번인 거예요. 자, 이런 산림평가식이 나왔을 때는 항상 무한이냐 유한이냐 정기이냐 연년이냐 전가냐 후가냐를 따져서 적당한 식을 대입을 하셔야 된다. 특히 무한 연년이죠의 전가식은 0.0p분의 R로 간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나온다. 자, 그 다음에 63번입니다. 자, 63번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교각법에 의해 임도 곡선을 설치하고자 한다. 교각법이 60도이고 곡선 반지름이 20m일 때 접선 길이를 구하는 계산식은 자, 접선 길이를 구하는 계산식도 잘 나오죠. 자, 그럼 저기서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교각법이 뭐냐? 교각법은 자, 직선의 임도와 직선의 임도가 만날 때 여기다 곡선을 설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곡선을 설치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자, 곡선 설치법 요것도 문제에 잘 나오죠. 교각법, 그다음에 편각법, 진출법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교각을 이용해서 교각법, 얘는 편각을 이용해서 편각법, 얘는 진출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곡선을 설치하는 방법에는 교각법, 편각법, 진출법이다 세 개이기 때문에 하나를 넣어서 문제 내기가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이거를 교편을 잡고 진출했다. 교편을 잡고 진출했다. 그래서 곡선을 설치하는 인도 곡선 설치 방법에는 자, 이렇게 직선과 직선이 만날 때 여기다 곡선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무작위의 곡률로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교각법이라는 걸 이용할 때는 전 측선의 연장선과 다음 측선이 이루는 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교각이다라고 하고 이걸 세타다라고 한다. 그랬을 때 이 교각을 통해서 곡선을 설치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교각법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 교각법은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의 계산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계산을 통해서 곡선의 시점, 중점, 종점을 설정하게 되고 이렇게 곡선을 유연한 곡선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임도에서 곡선을 설정할 때 평면에서요. 평면 곡선에서 이 직선과 이 직선이 만날 때 그 직선의 연장선과 다음 직선이 이루는 요 각을 세타라고 하고 우리가 교각이다라고 하고요. 이 각각의 여러분 정의와 이름 이런 거 다 알아두셔야 되죠. 용어 이것도 문제가 나오죠. 지금 이 24년 1회차에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건 제가 요걸 갖고 왔어요. 어찌됐든 그래서 여기를 이제 그래서 요 그 전 측선과 다음 측선이 이루는 요 점을 인터섹팅 포인트다라고 해서 교차하는 점이다라고 해서 IP점이다라고 부르고요. 그 각을 교각이다라고 해서 세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곡선의 시점부터 IP점까지를 탄젠트 랭스, 탄젠트 길이다 해서 TL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곡선이 설정이 되는데 곡선의 시점 비기닝 커브, 그 다음에 곡선의 중점, 미들 커브, 곡선의 종점, 엔드 커브, 그래서 EC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BC, MC, EC이고요. 그리고 MC서부터 IP점까지를 수직으로 이은 것을 저희가 ES다라고 해서 external 시컨트 얘는 또 시컨트 의식을 이용해요. 그래서 external 시컨트다라고 해서 ES다라고 불러서 ES는 외선 길이, TL은 접선 길이에서 용어의 정리 있죠, 여러분? 그것도 문제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다 이제 알아두셔야 되고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해서 교각을 통해서 우리가 곡선을 설치하는 방법을 교각법이다라고 하고요. 그때 설치할 때 이러한 계산식들을 이용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은 접선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접선 길이 TL은 여기는 R 탄젠트 2분의 세타이다. 여기 R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이 곡선의 여러분 반경을 얘기해요. 라디우스라고 해서 우리가 그 반경이다라고 해서 R 씁니다. 반경. 그래서 사실은 이 식들이 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 다 설명하면 굉장히 길어져요. 궁금한 사람은 수업 들으러 오시고 제가 요거 하나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뭐냐면 왜 저게 R 탄젠트 2분의 세타가 됐냐면 TL이 여기 이제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요 직각삼각형이 있죠. 요 직각삼각형이 있고 여기에 또 사각형이 있죠. 그래서 이 세타를 통해 이 부분이 2분의 세타인 걸 알아냈어요. 왜냐하면 이 내각의 합은 360도인 것을 이용을 해서 어찌됐든 여기가 2분의 세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가 세타가 되고 요 곡선의 길이하고 요 곡선의 길이하고 같기 때문에 이게 2분의 세타가 돼요. 자, 어찌됐든 얘는 2분의 세타야. 그럼 얘를 여러분 요렇게 돌려봐요. 여기는 다 90도예요, 여러분. 요렇게 돌려보세요. 그러면 요러한 직각삼각형의 얘가 90이고 그럼 얘가 2분의 세타겠네요. 그쵸? 그리고 여기가 지금 뭐예요? R이에요. 그리고 요 부분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TL이 되는 거예요. 접선 길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린 이런 직각삼각형을 통해서 어떤 식을 적용할 수가 있냐면 삼각함수비다라는 걸 이용할 수가 있어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걸 모르겠다 싶은 사람은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탄젠트 2분의 세타는 이 여기 R과 TL 그리고 2분의 세타 이 인자를 통해서 우리가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탄젠트 2분의 세타가 되는 거죠.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가 되는 거예요. 탄젠트 요 각은 밑변분의 높이예요. 그러면 탄젠트 2분의 세타는 R분의 TL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지금 TL 구하는 식을 만드는 거니까 결국 이 TL은 뭐다? TL은 얘하고 얘를 곱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R 곱하기 탄젠트 2분의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러한 삼각함수비 등을 이용하면 이 식도 다 그렇게 유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저거 하나만 설명을 드렸어요. 어쨌든 TL은 R 탄젠트 2분의 세타이다 해서 입에 계속 여러분들 여러 번 말을 해서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R 탄젠트 2분의 세타, R 탄젠트 2분의 세타. 그래서 이건 교각법이다 라는 거 그리고 각종 용어 다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아까 접선 길이 TL을 구하래요. 그리고 곡선 반지름 R은 20이고 교각이 세타가 60도래요. 그러면 우리는 TL은 R 탄젠트 2분의 세타니까 R이 20m 곱하기 탄젠트 2분의 60도니까 사실은 이걸로 문제를 풀려고 봤더니 문제 풀어도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그냥 요대로의 식을 물어봤죠. 답을 물어봤죠. 그러면 20m 곱하기 탄젠트 얘는 뭐예요? 나눠지니까 30도. 20m 곱하기 탄젠트 30도니까 답은
1번이 되는 거겠죠. 뭐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R 탄젠트 2분의 세타, R 시컨트 2분의 세타 마이너스 1, 그리고 360분의 2파이 R 세타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외선 길이, 곡선 길이. 곡선 길이는 여기이고요. 여러분 BC부터 EC까지이고요. 외선 길이는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곡선의 중점부터 IP점까지. 그래서 요게 익스터널 시컨트가 요 시컨트. 얘는 탄젠트 랭스, 탄젠트 길이. 그래서 탄젠트. 그거 생각하시면 또 식이 조금 더 생각이 나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자, 63번 말고 이제 96번 갑니다. 자, 이제 63번 했고요. 96번 마지막으로 저희가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초기 황폐지 단계에서 복구되지 않으면 점점 더 급속히 악화돼요. 가까운 장래에 민둥산이나 붕괴지가 될 위험이 있는 상태는 했네요. 자, 이거 황폐지의 발달 순서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임지 사이사이에 이제 드문드문 맨땅이 드러나기 시작하다가 그러다가 심각한 황폐지까지 초래하게 되는 그 상황이 순차적으로 있어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문제에 잘 나온다. 그래서 보시면 자, 황폐지의 진행 순서이다라고 해서 쭈루룩 있죠. 그래서 우선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쫙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처각임지예요. 처각임지. 산지 비탈면이 여러 해 동안 표면 침식과 토양 유실로 토양의 비옥도가 좀 굉장히 떨어진 상태의 황폐지의 초기 단계이다. 그러다가 임간 나지, 산림 사이에 임간 나지가 발생했다라는 뜻이죠. 지피식물 상태가 불량하고 또는 누구 침식이나 구곡 침식 등이 형성되어 있다. 누구는 잔 물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구곡은 더 큰 그 침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곡 침식 같이 그런 걸 구곡 침식이다라고 해요. 그러다가 초기 황폐지, 이제는 그냥 황폐지라고 부르는 단계예요. 초기에 황폐지다라고 부르는 단계. 그래서 외견상 분명히 황폐지라고 인식할 수 있다 이 말이 나와요. 이때부터 황폐지라는 말을 써요. 이때까지는 임간에 나지가 발생했다라고 썼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황폐 이행지, 황폐가 이행이 되었어. 이 단계에서 복구되지 않으니까 점점 더 급속하게 악화되어서 그 다음 단계인 민둥산이나 붕괴지가 될 수 있는 상태, 그게 황폐 이행지. 그 다음에 드디어 민둥산이 되는 거죠. 지피식생이나 잇목 같은 게 거의 없고 정말 넓은 면적의 침식이 있고 거의 나무는 보이지도 않고 이걸 민둥산이다라고 하고요. 그 이후에는 특수황폐지다라고 해서 침식과 황폐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많이 일어난 심각한 상태의 황폐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척임초황민특이다라고 합니다. 척임초황민특. 너 뭐뭐하는 척임? 이렇게 묻잖아요. 척임 그러니까 초황당하네. 초황. 척임초황 초황당해서 이거 민특법 뭐 무슨 법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척임초황 민특해서 척임 뭐뭐하는 척임과 초황당하네. 너는 민특법 적용받아야 돼서 척임초황 민특 척임초황 민특. 자, 좀 이 스토리가 별로다. 나는 그러면 그냥 외우세요. 척임초황 민특 척임초황 민특 황폐지의 진행 순서예요. 그러면 요런 내용대로도 나오고요. 그래서 황폐지의 내용에 대해 틀린 것은 하면서 요거랑 내용 이렇게도 나오고 또는 진행 순서 이거 다음에 어떤 순서냐 그걸 묻기도 하고. 그래서 요걸 보시면 초기 황폐지 단계에서 가까운 장래에 민둥산이 된대. 그럼 초기 황폐지와 민둥산 사이겠네요. 그쵸? 우리 그러면은 척임 초황 민특에서 초기 황폐지와 민둥산 사이니까 뭐다? 황폐 이행지이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그래서 순서만 알아도 요 내용을 살짝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었던 척임 뭐뭐하는 척임 초황 민특 척임 초황 민특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5문제지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5문제 각각 저기 뭐죠? 그 과목마다 하나씩 저희 지금 공부를 좀 해봤고요. 앞으로도 또 이제 요거 말고 또 뭔가 기출 문제가 있다던가 어려운 내용이 있다던가 그러면 또 한번 영상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산림기사 2024년 1회 필기 기출 보건 문제 공부해 봤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